네, 이브닝쇼에서 정말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BTS 논란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예. 이 중국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BTS가 벤플리트상 수상하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중국 측에서 굉장히 과잉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 중국인들이 너무 과잉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냥 BTS 그분들이 못할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전쟁 그러면은 중국은 그냥 곁가지도 잠깐 끼어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중국 현대사에서 한국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중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적을 물리쳤는데 첫 번째가 일본, 두 번째가 장개석 국민당, 세 번째가 미국을 한국 전쟁에서 물리쳤다고 믿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통계로 18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래서 이 한국 전쟁이 그 중국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우리도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그때 참전을 한 게 굉장한 그러니까 실수였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때 참전을 안 했으면 사실 국제 무대에서 훨씬 더 중국이 일찍 나올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약간 은둔자처럼 살았어야 됐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그리고 사실 유엔에 가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유엔 가입국끼리는 침략 전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묻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침략 전쟁이나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중국으로서 모르겠어요. 오히려 중국 사람이 저 같으면 좀 지우고 싶은 기억일 것 같은데. 근데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요. 어쩌겠어요. 역사라는 게 그런 건데 가령 저희 고조 할아버지랑 그 고조 할머니랑 안 싸웠으면 했는데 왜 두 분이 이혼하셔서 집안이 이 모양이 났을까? 지금 와서 어쩔 수는 없죠. 흘러가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 조부모까지. 네, 지금 근데 이거를 단순히 어떤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적인 이런 모습.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중국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방향을 제시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후진타오 있을 때랑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깊게 넓게 봐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려고요. 생각해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항상 어디나 양념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건 항상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를 설명을 하면 잘 설명이 안 되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문화냉전이라고 하는 틀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문화냉전? 문화냉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이 좀 낯설죠. 냉전은 다 아실 것이고 지금 젊은 분들도요. 문화에서 냉전이 벌어졌느냐 이 비틀즈 얘기를 좀 할게요. 비틀즈. 이제 60년대를 강타한 그야말로 60년 비틀즈죠. 그야말로. 근데 이 소련 젊은이들이 이 비틀즈를 거의 신처럼 여겼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소련 당국에서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틀즈만 들었다고 그러면은 비틀즈 음반을 소지하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련 젊은이들이 이걸 들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무슨 짓까지 하느냐. 일체 음반을 다 반입을 금지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반을 들여올 수 있는 유일한 플라스틱 형태가 뭐냐면은 엑스레이 찍을 적에 이 갈비뼈 새겨지는 플라스틱 원반이 있어요. 옛날에 썼던 거. 거기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들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갈비뼈 엑스레이 그 모습 플라스틱 판이 돌아가면서 yesterday 그러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들었고 소련은 악착같이 이걸 막으려고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못 막고 60년대에서 이게 신이 돼버렸어요. 비틀즈가. 서구 자본주의의 그 썩어빠진 문화를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이런 거겠죠? 지금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66년에 소련 당국에서 만든 그 비틀즈를 마구 까는 동영상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재밌는데 이 냉전에서 왜 그 문화라고 하는 거는 총칼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듣고 즐기고 끝나는 건데 이렇게 난리냐.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은 그 밈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밈이요. 밈. 밈 알죠? 밈. 이게 영어입니다. 이게 한국말 같은데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생물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그 유전자의 진이라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 진 유전자가 하나 떨어지면 그게 쫙 복제가 되면서 그 생물종이 퍼져나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문화도 이 문화의 어떤 정신적 태도를 담고 있는 유전자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 미메시스랑 진이랑 이걸 합쳐가지고 네네. 밈. 아하. 그게 문화 유전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그 부슈맨이라고 하는 옛날에 재밌는 영화가 있었는데 안다고 말하기 싫은데 알아. 예, 62년생이시군요. 하여튼 근데 그 하늘에서 코카콜라가 한 병 뚝 떨어져요.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물건은 미국 문화와 미국적 생활이 어떤 것인가 갖다가 이제 한 몸에 담고 그렇죠. 있는 그런 물건이죠. 이런 게 밈입니다. 아하. 근데 이 비틀즈가요. 이 비틀즈 음악을 뭐 지금 무슨 뚜렷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하기 애매합니다만은 분명히 이런 태도는 있어요. 그 비틀즈 제일 유명한 그 헤이 주드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은 그 만사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다. 뭐 종교건 이념이건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부르지 말고 일단 놀아라. 놀고 나서 네 주변 세상을 한번 둘러봐라. 뭐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비틀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래갖고 공산주의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 투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밈 문화냉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네. 그 문화 유전자가 유통이 되는 게 체제의 보안에 굉장히 중요한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안보 위협이 된다는 거를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알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문화냉전이 사실상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문화 유전자 예전에는 뭐 비틀즈 판을 막 끼고 들어오고 막 그래서 고생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사실 막 뭐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가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 페이스북, 구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지메일도 안 되고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어떤 플랫폼 같은 걸 만들고 예. 근데 그것도 피해서 가긴 하더라고요. 저 아는 친구 보니까 예. 뭐 VPN이라 그러나요? 예, 뭐 그걸 예. 해갖고 유보해갖고 뭐 자기는 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기는 한데 예. 그런 이유로 막아놓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012년에 시작이 되는데요. 네. 원래 안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2010년대 들으면 상당한 강국이 되잖아요. 오히려 이때부터 이제 문화냉전이 시작이 되는데 네네. 하나의 강력한 그 문화적인 통제 어떤 그 정신적 문화적 차원에서도 그 전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영어 표현도 있는데 주로 만리장성 방화벽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리장성 같은 거 갖다가 그 인터넷에 쳐놔가지고요. 뭐 인터넷 뭐 딴 거는 뭐 외국 사이트도 다 접속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플랫폼이나 앱에 해당하는 뭐 제가 안 되는 거 유명한 거 불러볼게요. 구글, 위키피디아,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깃허브, 넷플릭스 이게 다 막혀 있습니다. 다 안 돼. 가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두를 쓰시면 되고요. 위키피디아 대신에 네. 아마존 대신에 알리바바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미국 그 중국 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경제적 계산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문화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중국 사람도 답답하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인터넷 신청자가 그 사용자가 한 8억 3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6분의 1 정도는 다 그 VPN이라고 네네. 하는 걸로 다 이거 쓴대요. 맞아요. 근데 그거 다 잡아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오, 아예 그냥 그것도 차단을 하게. 예, 예. 그러니까 VPN 쓰면은 VPN을 쓰는 걸 또 잡아내겠다는 계획도 진행 중이라 해서 요달 초에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튜버라고 하는 앱이 갑자기 중국에 등장을 했어요. 투버? 튜버. 이거 뭐 듣도 네네. 못한 건데 여기만 가입을 하면은 아까 말하는 페이스북이건 인스타그램이건 뭐 유튜브가 다 된다 이런 거였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게 웬 대박이냐 그래가지고 아니야 수상해야지. 그래서 다 몰려들었거든요. 네. 근데 딱 막상 해보니까 실제로 잘 안 되고 네네. 2주일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라든가 미국 쪽 매체에서는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VPN 감시를 갖다가 이제 고도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시험 작품 같은 게 아니었느냐. 오, 잡아내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그 중국 쪽에서 이 그 이게 참 중국에 있는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인트라넷이 돼버린 거죠, 뭐. 자기네들끼리만 그 플랫폼 확장에도 사실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중국도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서구 어떤 자본주의 문화 이런 게 이제 많이 퍼졌잖아요. 예.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하고, 또 미국이라고 딱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예. 아이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구글라든지 이런 막 그런 게 있으면 중국이라고 했을 때
떠올려지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알리바바니 이런 게 있지만 예. 어떤 자기네들의 그 뭐랄까 좀 전통적인 예. 그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거를 강조하고 어필하기 위해 그래서 중국이 예전부터 공자학원이라는 걸 되게 많이 세웠어요. 근데 대충 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망했어요. 예, 예. 세웠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고대 중국과 예. 그 지금의 중국을 사실은 연결을 잘 못 시킨다는 부분. 문화혁명 그렇죠. 이후의 중국을 그렇죠. 그때 너무 많은 거를 사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사실은 뭐 많이 듣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평들을 많이 들어요. 문화혁명 이후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공격적인 전술을 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막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강력한 플랫폼 앱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외국으로 나가서 우리 중국 문화 우수성을 한번 세계로 제패해보자. 그래서 나온 전형적인 게 틱톡이에요. 근데 그거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문화대 냉전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인도가 우선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에 반발을 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틱톡 못 쓰게 만들었어요. 인도 맞아요. 정부가. 그리고 그걸 이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에서도 틱톡 쓰지 마라. 네.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인수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 인수한다 만다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이래서 그 여기서 중국 사람들도 이 국제 무대에 나갈 수 있는 자기들의 공격 무기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전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앞서서 막 뭐랄까요 우리 뭐 사냥개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 말인가 싶기도 한데 네. 이 문화 전쟁의 그 앞서는 네. 이게 이제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 또 앞서고 그렇죠. 있잖아요. 요번에 사실 BTS 케이스도 환구시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환구시보하고 그 뉴욕 타임스의 그 짝짝꿍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도 참전했었어요. 예, 예. 네. 그 환구시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이렇게 사냥개다라는 표현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보셨는데 이럴 때 이제 딱 맞는 표현이 이제 프랑스 말 중에 그 프로보카토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프로보카토 뭔가 예. 프로보크하는 그러니까 도발하는 사람들 쿡쿡 찌르고 다니면서 네네. 야 이게 뭐 좀 뭐 이러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이게 분위기 허박하게 만드는 거 선동하고 다니는 네네. 사람들 이게 프로보카토라고 그러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이 환구시보가 이 문화냉전에서 이 프로보카토 역할을 많이 합니다. 환구시보라는 그 신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그 중국의 관영 매체 공식 관영 매체는 인민일보였는데 중국이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하도 국제 내용이 많아지니까 요거를 분리를 해서 그 상업 회사에다가 외주를 주는 네. 형태로 해서 철저한 민영 상업지로 출발을 한 게 요 환구시보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그 뭐 상업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영업하는 글로벌 타임스죠. 네. 이게 중국 정부와 무관하고 독립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양면 전술을 쓰는 방법인데 중국 사람들이 좀 점잖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인민일보로 얘기하고 좀 험악하게 있는 그대로 막 내지르고 좀 이렇게 막 그야말로 프로보카토 같은 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환구시보에다 가기 때문에 환구시보에 나온 말들은 굉장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이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죠. 요새 네네. 속어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환구시보 보고서 자꾸 중국을 논하거나 이러는 사람들 보면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건 상식처럼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이 프로보카토 역할을 하는데 요번 경우에 그 BTS 일이 있었을 적에 실제 중국 네티즌들이 과연 얼마나 그 BTS의 그 발언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건 미지수예요. 누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데 숫자도 많고. 우리가 저 신문 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신문 뭘 이렇게 폭로하는 기사가 쭉 나오고 맨 끝줄에 네. 이게 큰 무리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 있죠. 아 이게 무리를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일으켜라 뭐 이런 그렇죠. 내지는 그것처럼 이게 문제가 커지게 된 거는 환구시보가 이걸 갖다 크게 보도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부분이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 문화 냉전에 있어가지고 이 아까 말한 프로보카토 역할을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뉴욕 타임스라든가 이 서방 매체들의 역할도 저거 한데 우리나라에서야 뭐 금방 이제 그 환구시보가 그게 알려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2일에 바로 이제 네네. 난리가 났는데 이 뉴욕 타임스라든가 서방 매체들은 중국의 이런 그 만리장성 이 방화벽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들 뭐냐 지금 그렇죠. 냉전이냐 뭐냐.
그래갖고 이걸 계기로 잡아가지고 아주 장문의 기사들을 쓰고 아주 일제히 포문을 열어서 중국을 네네. 고립을 시키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중국 외교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 BTS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 그만해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자.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BTS 위상이 정말 높아졌구나. 그리고 네. 한국시보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네. 저는 뭐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이제 글로벌 타임스 영문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하면은 2010년부터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이 되기 시작해서 예, 예. 그때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그랬어요? 당시는 예. 이렇게까지 세지 않았는데 점점 정말 그야말로 사냥개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걸로 예. 변한 게 중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달라진 것과 발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큰 아까 말씀하신 큰 2010년대의 중국의 변화랑 무관하지 않겠네요. 네.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BTS가 이만큼 글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원하지 않았을 거라 보지만 예. 이렇게 국제 문화 냉전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습까지 된 거 보면은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상이 높아졌다라기보다도 네. 질적으로 달라졌다라고 말해야 될 것 아. 같은데 아까 제가 그 밈 얘기 네.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그 BTS가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잘난 아들들 다음에 뭐 그 우리 뭐 국위를 선양하고 무슨 뭐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BTS가 그 글로벌하게 갖는 의미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민족적인 문화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는 그 밀레니얼 세대보다도 나중 세대 그러니까 Z 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좌절과 그 불안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든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꿈과 희망과 좌절과 어떤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소통하고 맺어주게 하는 게 이 BTS의 중요한 성공의 발판이기 때문에 BTS가 성장할 때 BTS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그 아미라고 하는 독특한 팬덤, 팬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 팬 집단이 전 세계적으로 숫자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모든 문화권을 포괄하고 있어요. 아하. 이슬람권, 영어권, 막 아프리카 맞아요. 어디 할 것 없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든 지금 이 우리의 BTS라고 하는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자기들의 진심을 갖다 서로 이제 소통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오래 벌어졌거든요. 올해 그 플로이드 사태, 미국에서 그 아주 극심한 인종 네네. 갈등 사태가 났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이 아미 그 BTS 팬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짤이라고 부르죠. 네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혁혁한 공헌을 해요. 거기서 반인 그 인종 갈등 시위를 뭐라 그럴까 어떤 좀 평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서요.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나가면서 그 사진을 드리고 갈까 싶은데 이 라디오에서 참 아쉽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네네. 전쟁이 벌어졌어요. 네. 지금은 휴전 상태인데 그때 그 지역에 사는 그 무슬림 소녀들, 젊은 여성들이 그 아미들의 공통 언어는 한글과 한국어거든요. 네네. 한국어로 서로 사랑합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를 아. 기억해 주세요라고 팻말을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오. 페이스북에 자기들끼리 공유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암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그 반인종주의,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그리고 전쟁에 대한 반대 같은 그런 의미를 지금 분명히 갖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런 정도의 그 많은 지지자를 가진 그룹이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기 시작하면요. 오늘날처럼 인터내셔널 네트워크가 중요해진 국제정치 상황에서 강대국으로서는 당연히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BTS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소프트 파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국방 뭐 이런 하드 파워 말고 네. 문화적인 뭐 매력이라든지 맞습니다. 국가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프트 파워 그거를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로 BTS가 정말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생각을 조금 더 넓힐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사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어떤 이상을 꿈꾸는 평화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융희 2년생, 62년생 아닙니다. 융희 2년생도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뭐 한국 사람이다 이래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네. 지금같이 문화 냉전이 벌어지고 세계가 좀 절망스럽고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서로 진심을 통하게 해주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한국 이게 젊은 친구들이 해준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고맙고 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에 이 갈등을 갖다가 뭐 중국이다 한국이다 이런 뭐 옛날식의 무슨 축구 게임 같은 그 민족주의 틀로 볼 게 아니고 지금 문화 냉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심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 필요할 때도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보통 적대 감정을 불러내는데 쓰이는 때가 그렇죠.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갈등을 야기하는 굉장히 또 뭐 핵심적인 게 사실 또 그렇죠. 민족주의고 민족적인 감격인데 BTS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아니지 않나. 또 이들이 상징하는 것도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그렇게 듭니다. 믿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함께 BTS 그리고 BTS를 통해서 민족주의를 넘어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냉전을 사회동포주의라고 해야 극복하자. 되나요? 네, 문화냉전을 끝내고 문화로 하나 되는 그런 세계를 꿈꿔봤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70톤 규모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마냥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요. 당장 일본 내 어업 종사자들 그리고 주변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요.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의 최경수 활동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동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일본 정부가 그러면 언제부터 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이달 말에 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하고 이 준비 기간이 약 2년 정도 걸려요. 그냥 네네.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물로 뭐 희석하는 과정이라던가 지금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2차 작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년 뒤부터 아마 방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2년 뒤부터 아마도 계획대로 네네. 된다면요. 네네. 자, 그럼 지금 사실 자국민들 반발도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뭐 어업을 하는 네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근데 이게 꾸준히 이 해양 방류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추진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값이 싸서 그런 건가요? 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음. 지금 현재 오염수를 약 120만 톤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네네. 또 그 방사성 오염수가 담긴 그 저장 탱크 자체도 계속 그 부식되면서 오염수가 누출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속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버리겠다고도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하는 욕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우고 싶어 한다. 아예. 네네. 문제,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그 검은 피라미드라고 했던 그 제염토를 모아놨던 그런 검은 비닐백도 사실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으로 치워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네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상징하는 것들을 지우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일본 정부가 보기엔 남은 것이 오염수 저장 탱크거든요. 네. 그것만 해결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완전히 수습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도 상당히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문혜원이 듣기에도 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를 한다. 물론 이제 뭐 정제 과정을 거친다고는 했지만 굉장히 좀 네네. 찝찝하거든요. 문제점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당연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방사능 오염수 120만 톤의 70%의 기준치 이상의 고독성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이제 그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2차 정화 작업을 걸쳐서 방사능 물질들을 제거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2차 정화 작업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들이 완벽히 제거된다는 연구 보고서 같은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거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일종의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사성 물질들이 바다로 쏟아져 내려올 경우 그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망가질지는 사실 짐작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네네. 연구 보고서가 아직 없다는 거는 왜 아직 없나요? 그 2차 정화 작업에 대해서요? 네네. 사실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먼저 2,000톤에 한해서 제거 작업을 시작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제거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방사성 물질이 제거됐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사실은 해양 방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적이잖아요. 네. 근데 시범적으로 제거하겠다 이런 보도만 내놓고 버리겠다. 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과도 나온 게 아직 확실하게 없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과정 같은 거 뭐 이거를 인제 이치를 네네. 방지하는 그 기술 과정 같은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됐는지 뭐 납득이 좀 가는 건지 뭐 궁금한데요. 아니요. 전혀 납득이 네. 가지 않고요. 사실은 그냥 결론적으로는 뭐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물에 희석해서 기준 지하로 농도를 낮춰서 버리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해양 생태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미국 우주해양연구소의 켄스 셀러 박사라는 사람이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 방사성 물질의 핵종에 따라 어류 친화도가 달라서 뭐 많게는 50만 배까지 네, 뭐 농축이 된다 이런 보고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연구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면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네. 해양 생태계에 재앙이 가져올 게 뻔하기 때문에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라 참 걱정이 큽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그냥 물을 많이 넣어서 희석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네네.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려요. 그쵸. 네네. 네, 지금 뭐 굉장히 맞습니다.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게 이 삼중수소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이게 근데 현재 기술력으로 완전히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제거 제거 안 된 채로 기술이 내보내는 없습니다. 거예요? 네네. 지금 현재 추정으로는 860초 베크렐이라고 일본 정부가 발표하고 있거든요. 농도가 삼중수 그것을 물에 희석해서 뭐 2,000배 뭐 이렇게 희석해서 네.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버리겠다는 건데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과 하나가 돼서 제거가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우리 몸에 일단 70% 이상이 수분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바다 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농축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삼중수소가 DNA에 결합해서 유전적 결함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방사성이 피폭됐다 이런 게 아니라 유전적인 질환을 계속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선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을 이거를 취해야 될지도 고민일 것 같아요. 이게 뭐 해류 방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처치곤란이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방법들이 네네. 있나요? 일단 가장 좋은 건 장기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지가 없다고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는 얘기하고 네네. 있는데 일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여러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보면 충분히 육상에다가 장기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에 띄게 되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버리겠다는 건데 장기 보관을 하는 동안 또 방사성 물질이 어느 정도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예를 들면 뭐 100년 이렇게 일본 시민단체들은 100년 정도 보관을 하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들이 그때 버려도 된다. 그때는 좀 부담이 덜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시민단체들도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장기 보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100년까지 보관하고 싶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네네. 일본 정부의 의지인 거고요. 네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주변국에서 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도 좀 뭔가 대처가 있지 않아야 될까요? 사실 정부가 뭐 TF팀을 구성해서 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희 시민단체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강력한 조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후쿠시마 해변을 포함한 8개원의 수산물에 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 어민들도 굉장히 피해를 입었고 지금 현재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앞으로 만약에 오염수가 버려질 경우 일본 수산물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 것이다. 네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는 카드를 좀 강하게 들고 나와서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이든 캠프 쪽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공보국장 리즈 앨런이라는 국장이 확진 판정을 15일 오전에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캠프 소속은 아닌데 캠프와 관련된 승무원 한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틀 동안 두 사람 모두와 밀접 접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격리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일단 대면 유세는 18일까지 취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네. 화상으로 선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이 해리스 후보가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후보랑 공동 유세를 벌였을 때 같은 비행기에 탄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래도 방역용 N95 마스크를 쓰고 있었답니다. 다들.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앨런 국장과 이후에 대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캠프가 설명을 했고 네네. 바이든 후보도 그 코로나19 확진자랑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전 세계 회사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오하이오랑 플로리다 유세를 갔을 때 같은 비행기에 탔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바이든 후보에게서 적어도 15m 이상은 떨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격리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캠프 측이 설명을 하면서 일단 그날 저녁에 예정된 방송 출연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후보, 해리스 후보는 14일, 15일 검사에서 다 음성 판정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도 대선이 19일밖에 안, 18일, 이제 18일밖에 안 남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18일까지 대면 유세를 못하고 네. 만약에 그 이후에 감염이 됐다거나 아니면 확진자가 더 많아진다거나 확진자랑 밀접하게 접촉을 혹시 하게 되면 유세 일정에 아주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바이든 후보가 78세 고령입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네네. 네. 그리고 그동안 거 봐라 그렇게 방역에 신경을 안 쓰다가 걸렸지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전략이 효과적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걸려버리게 되면 이게 다 무위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해보 그렇게 조심하고 마스크 써도 소용없네 네, 이렇게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확진 결과도 빨리빨리 공개하고 진전 상황의 세부 사항도 빨리빨리 공개하면서 약간 트럼프 캠프 측과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 바이든 후보는 네. ABC하고 타운홀 네, 형식의 미팅을 했죠. 네, 뭐 디베이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토론회 네. 가서 혼자 한 거니까. 그랬더니 또 트럼프 대통령이 MBC에서 같은 시간에 맞불 작전을 놨죠. MBC가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공격을 많이 이게, 받았어요. 이거는 상도 이상도 아니고 네.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니까요. MBC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저 참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리조라는 여성 네네. 가수가 맞아요. 네, 보트라고 그냥 옷에 다 보트 이렇게 쓰려진 드레스를 입고 나오기도 하고 데밀 로바토라는 네. 가수가 커맨더 인 치프라고 사령관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노래를 불러서 그 뒤에 이제 뭐 보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또 다 뺐습니다. MBC가.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면서 비난을 지금 MBC가 좀 이번에 많이 받았어요. MBC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스 유니버스, 네네. 미스 아메리카? 미스 유니버스? 유니버스인가 네네. 미스 USA인가 그거에 뭐가 있을 거예요. 연관된 네네. 게 트럼프 대통령 예전에 이제 사업할 때 뭐 좀 연관된 게 있어서 네네. 그 당시에 2016년도에 그 버스에서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은밀한 대화, 네. 그게 처음에 MBC에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거를 안 깔려고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사이에 네. 다른 데서. 워싱턴 포스트가 잽싸게 갖고 우리가 가져갈게. 그러고서는 깠다라는 뒷얘기가 좀 있었어요. MBC가 뭔가 좀 걸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냄새가 난다. 네.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도 코로나19 확진을 판정을 받았었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경험을 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에세이를
좀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 심경을 좀 솔직하게 담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확진을 받았는데 증세가 미미해서 나는 매우 운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근데 증세가 한꺼번에 다 나타나서 며칠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다. 매우 극한의 피로를 느꼈다. 그러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계속 그랬다는 거죠. 남편은 기분 좋았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뭐 별거 아니다. 뭐 그래서 계속 엄지 지켜 그러니까. 세우고 지금 외출도 병원에서 하고 밖에도 막 밖에도 막 나가고 네. 그래서 그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승인 안 받은 약물까지 다 투여를 맞아요. 받았잖아요. 칵테일 요법이라고. 근데 멜라니아 여사는 이렇게 투약을 이렇게 많이 받는 대신에 비타민과 건강식을 더 많이 챙겨 먹는 자연 요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점도 트럼프 대통령과 좀 대비가 되도록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로서 이렇게 많은 의료적 지원을 받는 개인으로서 고마움을 느꼈다면서 전국의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경외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까지 또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도 굉장히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네, 그래서 자기가 이동하면 정말 많은 수행원들이 같이 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외출을 정말 자제하고 백악관에만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자기가 3월부터 관저에서 어떻게 방역 지침을 좀 잘 따라왔나 이런 보도 자료도 6일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방역 수칙 무시하기로 유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는 보도 자료를 영부인실이 직접 낸 게 이례적이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남편과의 거리두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너무 욕을 먹으니까 네. 이쪽에서는 그렇죠.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네. 그러니까 부인만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다음 소식은 일본 소식인데요. 지금 도쿄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야구장 관람석을 채우는 실험을 한다. 이게 네. 무슨 얘기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지금 관람객 숫자 제한이 지난달 19일부터 경기장 수용 인원의 50%까지가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험을 하는 게 이제 관람석을 80% 정도를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프로야구 경기를 해보면서 비말이 어떻게 얼마나 확산되나 관람객의 행동 패턴은 어떻게 되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요소들을 분석하는 실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다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실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본다는 건데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스 한신 타이거스가 이제 3번 연속 경기를 하는데 네. 그걸 다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한신 타이거스는 뭔 죄입니까? 그래서 지금 한 3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 스타디움에. 근데 실험을 했을 때 2만 7천 명까지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능 카메라로 마스크 착용률 입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뭐 그래서 뭐 응원이나 식사 때 비말이 얼마나 퍼지나 뭐 이런 걸 다 지금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에는 출구나 인근 역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관람객이 구역별로 순차 퇴장하도록 유도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데 일단 경기 관람권을 평소보다 35% 할인을 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다른 구단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실험 결과를 잘 살리면 올림픽에서 관객을 입장시키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지붕이 없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다 가라앉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일본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다시 확진자가 또 늘어났어요. 그랬는데 이런 실험을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고 지금 일본 언론들은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염병 전문가들도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한신 타이거스 생각하면 왠지 짠한데. 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팬들이 왜? 실험 대상도 아니고 네. 쥐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은 좀 무모해 보이긴 무모해보죠. 하는데 네. 하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실험 기록을 다 만들어 놓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왠지. 그래서 예, 그런 입맛으로도. 실적을 일부러 만들어 놓으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염병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 네, 저도 어느 순간 되게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추천 영상이 있잖아요. 하나 그렇죠. 끝나면은 이거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천 영상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본 영상하고 네. 연계되는 영상이 그렇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꾸 관심이 하나도 없는 콘텐츠가 추천 목록에 뜬다 이런 얘기들이 오.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뭐 끔찍한 콘텐츠가 뜬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일부 커뮤니티들에서 어떤 것들이 추천되는지에 대한 캡처 영상이나 캡처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고양이 영상을 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 고양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입을 벌리고 약간 이렇게 혀를 내밀고 있는 이런 걸 봤는데 그 다음으로 추천된 영상이 약간 잔인한 SF 영화에서 외계 괴물이 고양이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영상이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 안에서 추천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화재 현장의 어떤 네. 그 뉴스를 봤는데 그리고 났더니 아주 뭐 세상의 종말과 같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불이 쏟아지는 이런 것들이 뭐 추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푸들이 막 이렇게 왕왕 짖으면서 너무 소리를 지르는 썸네일 있잖아요. 그 썸네일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에어리언 관련 영상이 뭐 추천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알고리즘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에서 약간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미지 추출 방식을 통해서 썸네일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패턴들이 좀 비슷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나 그러네요. 실제 그 SF에서 이제 좀 잔인한 어떤 영상들이 또 입을 벌리고 이런 패턴들 때문인지는 어쨌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평소에 관심이 없던 콘텐츠를 유튜브가 이제 추천 영상으로 띄우니까 이게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뭐 신묘한 알고리즘 추천 사례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기도 있고요. 또 전혀 무관한 콘텐츠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너무 피곤하다, 이거 너무 잔인한 게 너무 나오는 거다, 끔찍하게 나온다 말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유튜브 보다가 댓글을 보면은 이렇게 알고리즘 신이 이끌었다 나를 여기로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대충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떻게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하는 건지 네. 네, 궁금하긴 해요. 네, 일단은 알고리즘의 말뜻은요. 네. 그냥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절차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정의 뭐 계산식 네. 뭐 이런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특정 데이터들이 이 계산식을 통해서 많이 계산이 되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 유튜브에 있는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식이냐라는 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뭐 유튜브가 정확하게 밝힌 것은 아닌데 일반적인 추천 알고리즘의 패턴을 보면 최근에 쓰고 있는 것들은 어떤 컨텐츠 기반의 어떤 추천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전에 했었던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하는 맞아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추천 알고리즘은 단순히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서 쓰이고 있는데 특히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35%를 이 개인화 추천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 이제 유튜브도 왜 이게 중요하냐? 유튜브 시청 시간의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뭔가 그 다음 영상 추천이 없으면 우리는 유튜브에 시간을 70% 이상 덜 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영상들이 뭔가 추천돼서 뭔가 계속 연속으로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계속 그다음 보게 돼. 영상이 또 나오네. 이게 실제로 70%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네. 알고리즘 도입으로 총 비디오 시청 시간이 20배 이상 증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언젠가 현빈 씨 뭐 이렇게 나온 그걸 봤는데 네. 그 다음에 계속 그냥 돌아가더니 나중에 그 시크릿 네. 저 이게 옛날 건데 이거까지 나오냐 그런 기억이 좀 있기는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요. 그럼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그 원리는 당연히 이제 영업 기밀이다 이렇게 해서 잘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유튜브 알고리즘이 왜 그렇게 될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을 먼저 좀 참조를 하면 과거에는 조회수가 높은 것들을 먼저 좀 보여줬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회수가 높은 것들에서 약간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성 제목이나 썸네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 다음으로 나온 것들, 이렇게 최근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청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청 시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영상이 10분짜리다. 네. 그럼 10분을 그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네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영상의 길이,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중요한 요소로 최근에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어떤 뭐 조회수 증가 속도나 좋아요, 싫어요, 댓글 공유 수 같은 게 있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보고서나 아니면 연구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영상 자체의 길이가 길고 그리고 그 긴 영상들을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끝까지 보는 비율이 높을수록 추천 목록에 들어갈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좀 떠오르는 콘텐츠 없으세요?
유튜브 안에서 네. 컨텐츠가 길고 사람들이 끝까지 볼 확률이 높은 컨텐츠가 어떤 것들일까요? 글쎄 저 긴 거 잘 안 봐요. 제가 그래서 네. 저 한 보통은 10분 잘- 넘어가면 안 봐. 네, 그렇죠. 보통은 잘 긴 걸 안 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긴 거를 보게 되는 이유. 예를 들면 우리 방송 같이 뭔가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보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제일 아. 대표적인 게 정치 영상입니다.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떠한 나의 좋아하는 편의 목소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그런 영상들이요. 짧아도 30분이고요. 긴 건 2시간도 넘는 것들도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보통 그런 컨텐츠들이 대부분 라이브를 요즘에 유튜브에서 하잖아요. 네네. 유튜브 라이브란 걸 그대로 올리시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니까 끝까지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컨텐츠를 보더라도 이상하게 내가 어떤 정치 관련 컨텐츠 중에 긴 것들을 몇 개 보게 되면 내 타임라인이나 내 추천 목록에 계속 정치적인 영상이 나오는 걸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네, 그런 이유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고 그리고 끝까지 좀 보고 그리고 라이브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최근에 많이 노출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 결국 유튜브 입장에서는 광고를 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실을 때 중요한 거는 당연히 길게 봐야 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광고를 보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알고리즘의 어떤 그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계속 유튜브의 시청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걸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짜리 영상들을 추천해 주다가 이 사람이 5분을 영상을 계속 본다. 그럼 8분짜리 추천해 좀 주고. 늘려갖고 훈련시키는군요. 네, 그렇죠. 10분을 그러니까. 추천해주고 이제 결국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특정 정치 컨텐츠를 특히나 검색을 해서 본다라고 네. 하면 아마 추천 영상에 특정 정치 컨텐츠 쪽이 좀 많이 나오실 겁니다. 얘네가 저보다 훨씬 똑똑한 건 알겠는데 이 정도로 똑똑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네. 만약에 어느 한쪽 방향의 정치 콘텐츠를 본다 그러면은 그 방향도 사실은 따라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계속 지적하는 것들이 유튜브는 어떤 뭐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은 컨텐츠의 유효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그냥 오래 보게 하면 돼요. 오래 보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이 사람의 입장과 저 사람의 입장을 같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만 좋아할 본다. 만한 한쪽의 의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콘텐츠가 당연히 사람들의 시청 시간을 길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철저히 상업적인 논리로 아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근데 결국 이러한 알고리즘은 이른바 우리가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품에 갇혀버리는 결국 그걸 통해서 일종의 확증 편향의 위험이 있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경고들을 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만든 연구원들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일종의 폭로 비슷한 거라고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추천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강한 정보를 양성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디언즈와 뭐 흥미로운 실험들도 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랑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유튜브 추천 시스템을 들여다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후보의 이름을 번갈아 치면서 검색되는 영상 그리고 추천되는 영상 상위 1000개를 분석을 해봤는데 네. 결국 거기서 3분의 2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편향된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두 가지를 계속 같이 넣었는데. 교차로 넣는데 한쪽 방향으로 계속 좀 유도하려고 하는 오. 이러한 알고리즘의 특징들이 보여졌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유튜브가 브라질을 어떻게 극단주의로 치닫게 했는가는 탐사 보도를 과거에 했었어요. 네네. 어떤 거냐 뭐 유튜브에서 구독자 100만을 거느리면서 인종차별과 혐오 등 과격 언행을 했었던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이른바 유튜브 정치를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국에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편견이 사람들이 강화될 수 있는 필터 버블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른바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성이 이제 공존해야 되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가게 되니까 그 확증 편향이 생기면서 그렇죠. 그쪽 좀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기도 한데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크 포스트라고 그래갖고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용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업로드를 할 때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보일 수 있도록 일종의 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리즘 비슷한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타겟팅을 하는 거죠, 완전히.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어떤 문제점들을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가 이제 지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네.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기존하고 다른 게 실제 그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SNS 사이트에서 네. 실제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던 사람들이 어. 나와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폭로 아닌 폭로들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말씀하시는 것들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결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체류를 해야 네. 광고가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체류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을 어느 쪽으로 몰아가는 게 중요해서 예를 들면 다크 포스트를 이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영상을 좋아하니까 네. 반대로 이 사람한테 한번 그걸 맞아요.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봤더니 미끼를 물었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 미끼에 대한 그쪽으로. 이야기를 계속 좀 쏟아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한쪽의 성향을 갖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뭐 이거를 페이스북에서는 너무 다큐멘터리 오바했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정도로 상당히 지금 뜨거운 뭐 다큐멘터리다라고 볼 수 오바는 있습니다. 무슨 페이스북이 원자가 얼만데 예전에도 네. 그렇고. 근데 유튜브를 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목록이 뜨잖아요. 처음 딱 그렇죠.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무슨 TV를 봤었던 분이 이것도 시청하셨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봤던 영상을 봤던 사람이 이것도 보니까 너도 한번 볼래?라고 네. 살짝 꼬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이 다큐에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네. 하는데 뭐라냐면 그 소셜 미디어의 고객이 누굴까라는 얘기를 해요. 고객이 누굴까? 소셜 미디어의 고객이 누굴까? 우리가 고객일까라고 할 때 이들은 우리가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밖에 있는 기업들인가요? 맞습니다. 돈 내는 사람이 고객이라는 거죠. 근데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고객이 그러니까 기업이 광고로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들은 유저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이 유저스라고 하는 표현이 전체 산업 중에서 IT 분야하고 그다음에 불법 마약에서만 쓰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중독이었어. 유튜브 중독이었어. 예,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중의적인 아. 표현으로 이 다큐에서 아주 좀 흥미롭게 좀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추천 알고리즘을 만든 기욤 사슬로 엔지니어, 유튜브 엔지니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영상 추천기는 끄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편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 네네. 알고리즘 안 쓰는 게 좋다. 그리고 한 가지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억지로라도 나랑 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팔로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내가 스스로 컨트롤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페이스북이나 SNS에서만 정보를 보지 말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팩트 체크할 수 있는 힘이 이제는 거꾸로 길러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택배연대노조 국장과 했던 어제 인터뷰가 유난히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국장이라는 이름에 비해 너무나 젊은 목소리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코로나로 나타난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자며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크하고 세련된 말에 열광하는 지금, 그 그늘 속에서 쓰러져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면 좋아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세상과 제가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노래를 통해 위로와 안식의 한마디 전하고자 합니다.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이찬솔 씨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늘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